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이 나를 밟고 총선에서 승리해달라며 전격 불출마를 선언했었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섭니다. 삼선의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유한 혁신위가 요구했던 친윤, 중진, 당 지도부 희생 요구에 응답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장 의원은 지난 대선 승리 후 윤석열 당선인 비서실장을 맡는 순간부터 불출마를 포함해 모든 걸 각오했다며 운명이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최재형 의원은 이런 희생이 당과 나라를 살린다고 했고, 하태경 의원도 죽어가던 혁신불씨를 장 의원이 되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당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본인이 희생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김기현 실장님이 강적들 나오셔서 몇 주 내내 장제원 의원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부산 사상이 어떤 지역이냐. 어떻게 된 건가요? 방송 시작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루살이 정치, 하루살이 언론이에요. 그래서 뭐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방송할게요. 내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그냥 방송할게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진짜 출마 포기할 생각이 없으셨어요. 다만 그 사상에 대해서 고집하는 것처럼 보인 이유는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우유 그냥 마실래? 맞고 먹을래? 이 말이 너무 본인을 화나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굉장히 단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이런 입장입니다, 저는. 안에서는 안 됩니다. 다 알아요. 당 안팎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저는 한시적으로 여기 왔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스럽고 소신껏 할 수 있습니다. 할 겁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삼선 의원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앞장서서 한 사람인데 이렇게 모욕을 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간증 집회에서 뭐 권력자 얘기는 아니, 그러니까 권력자가 뭐라 해도 내가 할게 간다. 그 얘기는 좀 오해가 좀 있으시다. 요즘도 장제원이 험지 출마하라 그러셔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하고 삽니다. 그분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시잖아요.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제사장들 권력을 얘기할 때 본인이 간증할 때 그 권력자를 칭할 때 그 제사장들을 떠올리면서 그런 비유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건데 그분이 그렇게 와전이 돼서 해석이 됐다. 그분에 대해서 대통령도 아마 이해를 하고 계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지금 제가 말씀 들어보니까 사후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미 사건은 벌어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된 판단을 내린 거고, 그게 뭐 대통령과의 만남이었든 어쨌든 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전과를 갖다 해명하는 스토리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분명하게 그 권력자는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고, 그다음에 버스 90대에다 4,000명 동원했다는 건 이건 뭐 누가 봐도 시위거든요. 농성이고. 이미 이제 그 싸움에서 진 거죠. 지고 나서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일종의 그 정당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자기 이데올로기를 좀 만들어서 퍼뜨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도 좀 사선이라고 중진이라고들 얘기를 하는데 주변의 정치인들 보면 국회의원에 대한 의지가 되게 강합니다. 사실은 국회의원 경우하고 국회의원 아닌 경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과거 DJ가 원숭이는 나무에서 떨어져도 원숭이지만 국회의원은 선거에서 떨어지면 사람도 아니죠.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특히 여권 안에서 국회의원직을 갖고 있는 거하고 아닌 거하고 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권력 의지가 강한 분이었습니다. 저도 여러 군데에서 절대 윤핵관들은 자리 놓지 않을 거다. 지역구 떠나지 않을 거다. 저 단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어쨌든 뭐 불출마 선언한 것은 저는 뭐 어느 정도의 어떤 외압이 있지 않았겠나. 이게 뭐 밀실야비라기보다도 그런 게 있었다고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장제원 의원이 사상을 쉽게 놓지 못한 이유는 사실 모친의 영향이 컸어요. 그 모친 그 박동순 여사께서 내 시신을 받고 가라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사상이라는 곳이 굉장히 장제원 의원한테 특별해요. 아버님인 장성만 국회 부의장이 학교를 이룬 곳이고 동서대학교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 둘한테 장제국 총장에게는
학교를 물려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정치를 물려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을 정치적 고향이고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을 해요. 모친이 아직 거기 살고 계세요. 그래서 모친이 계속적으로 사상을 떠나는 것은 불효다. 절대로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을 해서 모친을 설득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야 불출마 이제 선언하기 바로 직전에 모친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지난 그 6일이 그 아버님 8주기 그 기일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 산소에 꽃이 그렇게 많았군요. 예, 그때 어머님께서 허락을 하셨대요.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내가 정치를 잘 모르는 것 같다. 너의 뜻대로 해라. 라고 그때서야 허락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결심을 했다 그러고요. 6일 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대통령이 부산을 방문한 날이었거든요. 그날 그 대통령께서 불러서 그 같이 식사한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대통령한테 무슨 뭐 불출마 결심을 다 오보입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미 대통령께서는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다는 거 그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 있었다. 그날은 사적인 대화 일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날도 원래 본인은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아버님 기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께서 서운해하시면서 뭐 웬만한 늦게라도 와라. 그래서 형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뒤늦게 참석을 하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국밥집에서 밥을 먹는데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대선 전에 두 사람이 부산 국밥집에서 실제로 먹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사진 있었죠. 찍으면은 네. 그때하고 지금 두 분의 모습이 달라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조금 더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순박해 보이고 장제원 의원이 좀 세 보이고 근데 지금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그거겠죠. 이제 저 여의도 주변에 그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수원해졌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갈등이 윤석열 있다. 대통령이 그 장제원을 버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진위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이 예전처럼 자주 소통하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결별한 관계는 아니에요. 국밥집도 윤석열 대통령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소원해 보인다는 세간의 해석을 씻어주기 위해서 그래 부른 거죠. 장제원 의원이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이미 앞서서 2번이나 백의종군을 했어요. 작년 8월인가에 자기가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3월인가 2월에는 전당대회 때 전후에서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께도 일체 보고를 안 드렸대요. 근데 이번에 그 사상에 불출마하는 거는 요번만큼은 대통령한테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갈등선은 진짜가 아니다. 이 정도로 대화를 나눌 정도면 갈등이 있는 게 아니죠. 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죠. 국밥 먹는 자리에서는 뭐 별 얘기 안 오갔다는 말씀이신데 정 의원님이 아까 외압을 받으니까 불출마한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어떤 걸 짐작하시는 거예요? 하여튼 여의도 한간에는 뭐 비서실장 제안설도 있고 뭐 어쨌든 한 2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일을 하다가 뭐 부산시장 출마도 가능한 게 아니냐 이러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 지역구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삼선까지 이르기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 후보자가 그 배재정 의원이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아끼던 후보였습니다. 이분하고 싸워서 지난번 선거 때도 굉장히 표차가 적었습니다. 네. 그런 지역구를 갖다 포기한다는 것은 여간에서는 쉽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이름을 연호하자 객석에 앉은 장제원 의원이 눈물을 훔칩니다. 지난 12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장 의원이 지역구에서 연 마지막 의정보고입니다. 장 의원은 어둡고 긴 터널에 들어간다며 잊혀지는 게 두렵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한다면 여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중용해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저는 변방의 정치인이었습니다. 비주류 정치인이었습니다. 저를 발탁해서 중심 인물로 만들어주신 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어떤 그런 요청이 있었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당근이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권력 의지가 없으면 정치인이 아니죠. 그렇죠. 그분이 권력 의지가 분명히 있으시죠. 근데 정 의원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뭐 반박하고 부인하려는 건 아니고 실례지만 좀 오염돼서 들으신 겁니다. 좀 오염돼서 들으신 겁니다. 장 의원은 비서실장을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없다. 전혀 없고요. 예. 한간에 또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지금 미리 내려놓은 거다로 얘기하는데 예. 부산시장은 출마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장 연대라고 하잖아요. 김기현, 장제원 연대보다 저 앞선 연대가 박형준, 장제원 연대라서 박장 연대라 그래서 본인의 설명이 내가 박형준 시장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물리치고 또 경선을 해서 나가? 그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다. 복사가들의 얘기다.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비서실장을 맡는다? 또는 부산시장을 나간다. 이것은 정말 어불성설이고요. 다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선거 과정에서 내가 무슨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총선이 본격화되면 선대위에서도 활동할 생각이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인들의 선거 유세, 지원 요청만은 거기만 다니겠다, 사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은 당 사람으로서 장제원 의원이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한 거는 저는 폄하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그게 이제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선언 이후에 아주 그 고전적이고 좀 약간 진부한 논쟁이 이 두 분의 논쟁이에요, 지금. 진부하다? 두 분의 논쟁이에요, 지금. 진부하다? 한쪽에서 폄하하고 싶어 하는 분들은 대통령의 외압이 있었고 약속한 바가 있을 거다. 뭐 외압이나 거래는 아무 근거가 없고 현재로서. 그다음에 뭐 2년 전부터 생각했다 그러면 불과 한 달 전에 굉장히 반년의 기치를 드는 것 같은 그 장면이 나왔고 그렇게 해석이 됐을 때 본인이 부정을 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의 마음이 변화한 것이 있다라고 보는데 마음이 변했다 그래서 폄하할 이유도 없고 근데 왜 변했느냐 생각해 보면 아주 근본적으로 선거 때만큼 민심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없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 조사가 나왔잖아요. 서울 선거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엑스포 실패 이후에 부울경 인심이 매우 나빠져서 그렇죠. 부산 지역의 인심이 서울만큼 더 나빠졌습니다. 그 숫자는 굉장히 충격적인 숫자예요. 대구와 경북을 제외하곤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 기조도 실망스럽다는 겁니다. 잘하겠다 싶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잘한다 하는 게 없잖아요. 야당도 일 끌고 가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데 제 눈에는 그게 안 보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 여론이 한쪽으로 쏠린 건 아닙니다. 정말 내가 부산을 위해서 뭘 할 건지 혁신을 할 건지 국회의원들이 너무 안 밀어주고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부산에서 그동안에 친윤의 핵심으로 활동하던 분 입장에서 부산 인심이 이렇게 나빠지고 총선 전망이 이렇게 어두울 때 본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에 나중에 본인이 감당해야 될 그 책임이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그 맥락에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의견이거든요. 사실 대통령이 그전까지만 해도 170석 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뭐냐면 현실감이 떨어져 버린 거거든요. 강서 보궐선거도 그렇고 엑스포도 그렇고 6석, 서울에서 이기는 데가 6석밖에 없다라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는 4석이다 또 이래버리고. 예. 이게 이제 충격적인 현실로 다가온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만약에 자기가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선거는 질 게 뻔한데 라고 한다면 책임론에 이제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만둘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알아요 선박을 할 경우에는 이제 공헌론으로 변할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계기로 작동했다고 봅니다. 저는 뭐 어쨌든 뭐 장제원 의원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없는지 그건 저도 잘 모르는 사실이니까 그러나 그 6석밖에 얻지 못한다고 하는 그 보도가 단독으로 나왔을 때 저는 그게 이런 게 어떻게 이런 문건이 유출됐을까?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은요. 굉장히 뭐 여권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유출하지 않은 이상은 유출되기 쉽지 않은 문건인데 이게 어떤 의도로 유출됐던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게 김기현 체제를 갖다 교체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장제원 의원을 표적으로 했다는 것보다는 애니원 혁신위가 좀 실패했다고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만들어지니까 여권 내부에서나 또는 어쨌든 뭐 대통령실에서 바라는 것은 김기현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를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 과정을 보면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그 여의도 연구소에서 각 지역에 대해서 현역끼리 그다음에 유력자하고 붙여서 여론조사를 돌린 경우라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상당한 정보 오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그렇게 나쁜 결과가 나왔으면 사실은 지도부가 공유하고 그 일신하는 계기로 삼았어야 되는데 쉬쉬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 관계자, 핵심 관계자의 그 말을
그 따놓은 걸 보면 예. 아 이거는 진짜 최악의 경우만을 한 거고 우세 경합 지역이 3군데 있기 때문에 그걸 더하면 9개이기 때문에 지난번 8개보다는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코멘트가 나와요. 그걸 보면 아 이 지도부가 지금 총선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굉장히 아니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하고 별개로 김기현 당대표는 그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무르익었던 거죠.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윤희숙 의원님 개인 의견 말고 100일 정도는 하니까 장제원 의원더러 아 역시 장 의원이다 이런 뭐 지지도 이어진다고 들었는데요. 일단 고맙죠. 일단 그러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고맙다. 이게 전체 판을 움직일 거라는 기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게 시발점이 돼서 그 뒤에 흐름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고 아직도 사람들이 그나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나빠진 것을 이 장제원 그 불출마 선언으로 얼마나 뒤집을 수 있느냐. 예. 이게 지금 그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뭔가 스스로의 쇄신도 지금 요구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큰 두 축에서 같이 그 동반이 돼야지 이 판이 원외 위원장들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이 판이 좀 수도권에서 선거를 해볼 만한데라는 그 불안과 우려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대통령이 변했음을 보여주려면 빈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도 눈여겨봐야 될 텐데요. 예,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 장제원 의원의 빈자리를 누가 차지할지 불보듯 뻔하다라는 논평을 내놨거든요. 저는 어쨌든 그 지금 국민의힘을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으로 바꿔놓는 윤석열 당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결국 대통령 뜻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아무리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뭐 검찰 출신들이라든가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서 뭐 내각에 있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거의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뭐 지금 물망에 오르는 분도 대부분 그렇고요. 방통위원장으로 본인의 과거 검사 시절에 상사였던 김홍일 위원장 임명하는 경우라든가 또는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해수부 장관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대통령은 절대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공천 과정에 있어서도 결국 대통령 측근들을 갖다가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임명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컨대 그 대통령한테 책임을 물으려면 예를 들어 뭐 사퇴하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 책임을 지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사실 대통령실이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었다. 이게 진짜 원인이라는 걸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만 바꾼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대통령이 변했다 또는 대통령실이 변했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서영교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장제원 의원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캐비넷 열려고 하니까 아 뜨거 하고 이제 불출마 선언한 거다. 인용한 혁신위에서 불출마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부산에서 출마해요 라는 듯이 이야기하던 장제원 의원이 갑자기 불출마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사 댓글을 보았습니다. 장제원의 캐비넷이 검찰로부터 열렸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캐비넷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지금 어쨌든 뭐 대통령께서 특수부 검사 출신 아닙니까? 특수부 검사들이 정치인에 관련해 굉장히 광범위한 정보들 수집하고요.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가고 야당 의원들은 거의 뭐 대충 안 들여다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과거의 것이나 뭐 현재의 것이나 저는 여당 오히려 제가 보기엔 여당 의원들을 더 많이 들여다봤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여당의 뭐 중진이든 이런 분들 특히 지난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이런저런 얘기 나온 사람들이 꽤 되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걸 갖고서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걸 갖고서 진퇴를 결정해라. 뭐 이럴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들이 많이 떠들고 있는 거죠. 정 의원님 얘기하셨던 외압 중에 그런 캐비넷도 포함이 저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 캐비넷 얘기를 되게 그 의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하시는 게 좀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공직에 있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뭐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게 무슨 썬데이 서울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아주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냥 뭐 맥주 마시면서 하는 얘기라면 몰라도 아니 공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검사 출신 정권이 캐비넷에 이만큼 쌓아놨다
갖다가 뭐 하고 싶을 때마다 꺼내서 지금 협박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야, 저 사람들은 지금 아직도 무슨 20살 때 대자보 쓰던 학생들도 아니고 담론이 이렇게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좀 견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요. 그 공천 과정을 보게 되면은 네. 대개 그런 데서 나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런 사실들이 당의 투소로 계속 들어옵니다. 경쟁자에 의해서 앞서 당이 만큼 쌓이게 돼요. 이건 도대체 그런 기관들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되게 뭐 저는 그런 경험들 때문에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전혀 뭐 완전히 근거 없는 게 아니고 네. 또 대개는 또 상당히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팩트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제보가 쌓이는 건 별건이고 그 제보의 근거에서 캐비넷에 모아놨다가 이런 그 공천에 대한 그 불출마 종용에 써먹었다라는 거는 또 별건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과정에 대한 아무런 근거 없이 국회의원 세비 받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되게 좀 시대하고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그거야. 뭐. 그 민주당이 그러니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봅니다. 원전 뭐부터 하여튼 모든 걸 다 영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랑 그 현실의 그 경계선이 많이 흔들려지고 그게 민주당 의원들의 제가 볼 때는 진짜 사고방식이 그래요. 전반적으로 음모론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당 차원에서 받아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네. 이러는 가운데 사실은 사람들 자체가 음모론적 사고방식에 쪄들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당의 의제상실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건 탄핵 방탄, 특검 뭐 이런 거잖아요. 국정조사. 민주당 내부자의 말을 그 인용한 신문 기사에 요즘에 민주당 초선들은 모여 앉으면 서울의 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만 고민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전두환 노태우를 갖다 감옥에 보낸 건 김영삼 정권이었고요. 그럼요. 그리고 그 둘을 갖다 풀어준 거는 김대중 대통령이었고요. 아, 그러네요. 네. 여러분, 여기를 눌러서 구독을 해주시면 강적들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